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4부작 가운데 제2부인 깊은 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 스타인백의 작품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붉은 망아지가 전부 수록된 책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제2부 깊은 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2부 깊은 산 존 스타인백. 한여름 오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린 소년 조디는 할 일을 찾아보려고 멍하니 목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축사에도 가 보았고 처마 밑 제비집에 돌을 던져도 보았다. 그 바람에 조그만 제비집이 망가지면서 지푸라기와 더러운 깃털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는 상한 치즈로 쥐덫을 놓고 착하고 덩치 큰 개 더블트리 머트가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 조디는 자신이 잔혹성이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그저 길고 더운 오후가 따분할 뿐이었다. 더블트리 머트는 멍청하게 쥐덫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었다. 어디를 다치건 머트는 다리를 절었다. 녀석은 늘 그랬다. 머트가 어린 강아지였을 때 코요테의 덫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야단만 쳐도 다리를 절었다. 조디, 걔 그만 괴롭히고 할 일이나 찾아봐라. 머트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조디의 어머니가 집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조디는 괜히 심술이 나서 머트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고 나서 베란다에 있는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쑥대밭으로 향했다. 상점에서 산 고무줄로 만든 꽤 쓸만한 새총이었지만 조디는 한 번도 새를 명중시킨 적이 없었다. 조디는 맨발로 흙을 차면서 채소밭을 가로질렀다. 가는 길에 총알로 쓰기에 딱 좋은 돌멩이를 찾았다. 둥글면서도 한쪽이 약간 평평하고 무게도 날아가기에 적합했다. 조디는 돌을 새총의 가죽 알잡이에 고정한 채 쑥대밭으로 향했다. 조디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술은 실룩거렸다. 조디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쑥대밭 그늘에서 작은 새들이 나뭇잎에 버스럭거리다가 불안한 듯 조금 옆으로 날아가서 또다시 버스럭거렸다. 조디는 고무줄을 뒤로 당긴 채 조심스럽게 걸었다. 조그만 개똥 집박이 한 마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조디를 바라보았다. 조그만 새가 날아가려고 몸을 웅크렸다. 조디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6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조디는 새총을 겨누고 쏘았다. 돌멩이가 휙 날아갔고 막 날아오르려던 개똥집박이가 정통으로 맞았다. 머리가 부서지면서 조그만 새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조디는 달려가서 새를 집어들었다. 잡았다! 조디가 외쳤다. 새는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가슴 한 구석이 불편하게 저렸고 그래서 조디는 주머니 칼을 꺼내 새의 머리를 잘랐다. 양쪽 날개도 잘랐다. 그리고 수풀에 던져버렸다. 새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그가 새를 죽이는 걸 보았다면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꾸중을 생각하면서 조디는 창피해졌다. 그래서 방금 저지른 일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기로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맘때면 숲은 몹시 건조했고 들판이 풀잎은 황금빛이었지만 둥근 물바지 그릇으로 흘러든 샘물이 넘치는 자리만은 언제나 짙은 초록빛깔의 고운 이끼가 촉촉하게 돋아 있었다. 조디는 이끼 낀 물바지 그릇의 물을 마신 뒤 차가운 물로 손에 묻은 새의 피를 닦았다. 그러고 나서 풀밭에 누워 여름 하늘에 걸린 탐스러운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한쪽 눈을 감고 원근법을 무시하면 구름을 끌고 와 손으로 쓰다듬을 수도 있었다. 조디는 부드러운 바람이 구름을 밀어내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도와서 구름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가 산 꼭대기 쪽으로 밀었던 통통한 구름 하나를 산 너머로 힘껏 밀었더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 구름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조디는 거대한 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일어나 앉았다. 겹겹이 포개진 산들은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황량해지다가 뾰족하게 높이 솟아오른 서쪽 봉우리에서 끝났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산. 조디는 그 산에 그나마 그가 알아보고 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언젠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산이 더 있겠지? 왜? 또 그 산 너머는요? 또 산이 있겠지? 왜? 계속 산만 있어요? 아니, 그 끝엔 바다가 있단다. 그럼 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절벽하고 수풀하고 바위와 마른 땅. 아버진 가본 적 있어요? 아니. 거기 가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은 가봤겠지. 절벽이 있어서 아주 위험해. 미국의 그 어떤 곳보다 몬토레이 카운티에 미지의 땅이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단다. 조디의 아버지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 끝에 바다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지. 하지만 소년이 우겼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몇 사람은 알겠지? 뭐 별게 있겠니? 물도 거의 없고 그저 바위하고 절벽, 관목수뿐이겠지. 왜? 가보고 싶어서요. 거길 못하러.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걸 조디는 알고 있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래서 더 멋진 무언가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조디는 가슴속 깊이 알 수 있었다. 깊은 산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조디를 바라보다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곰밖엔 없을걸? 하고 대답했다. 어떤 곰이요? 그냥 산속을 돌아다니는 그런 곰들. 조디는 목장의 일꾼 빌리버그에게 산속에 고대 도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빌리도 조디의 아버지와 의견이 같았다.
그렇지 않을걸요. 먹을 게 있어야 사람이 살죠. 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모를까? 조디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 산은 그래서 그에게 더욱 소중했고 또 끔찍했다. 조디는 바다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산 너머의 산을 자주 생각했다. 아침이면 분홍빛으로 물든 산 봉우리가 그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저녁이 되고 산 너머로 해가 지면 산은 암울한 자줏빛이 되었고 그럴 때면 조디는 산이 무서워졌다. 때로 산은 너무도 비정하고도 무심해 보였고 그러한 초연함이 또 하나의 위협이 되었다. 조디는 동쪽 산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가빌란 산은 생명력이 넘치는 산이었다. 산 등성이에 목장들이 있었고 산 정상에는 소나무들이 자랐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았고 오래전에 산기슭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서쪽 산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그 엄청난 대조에 조금 전율했다. 산 밑 분지에 자리 잡은 목장은 환하고 아늑했다. 집은 눈부신 흰색이었고 축사는 따스한 갈색이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붉은 소들이 풀을 뜯으며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두막 옆의 검은 삼나무마저도 여느 때와 달리 아늑해 보였다. 닭들이 빠른 왈츠 스텝으로 농장의 흙을 훑고 다녔다. 그때 움직이는 물체 하나가 조디의 시선을 끌었다. 언덕 위로 한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셀리나스 쪽에서 조디의 목장 쪽으로 누군가 오고 있었다. 조디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손님이 오는 거라면 조디도 집에서 손님을 맞고 싶었다. 조디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남자는 목장 쪽으로 난 길을 겨우 반쯤 지나 있었다. 남자는 어깨가 반듯했고 체구가 가냘펐다. 걸을 때 발꿈치가 바닥에 끌리는 것만이 그가 노인임을 말해주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조디는 남자가 청바지에 같은 원단의 겉옷을 입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는 투박한 농부의 신발을 신었고 낡은 책 모자를 썼다. 어깨에는 불룩하게 꽉 찬 삼배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말린 쇠고기처럼 얼굴색이 어두웠다. 어두운 피부에 푸른 빛이 감도는 흰색 콧수염이 입 위로 늘어졌고 어깨 위에 늘어진 머리카락도 백발이었다. 얼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고 그래서인지 코와 턱이 더 뾰족하고 갸냘파 보였다. 눈동자는 크고 깊고 어두웠으며 그 위로 눈꺼풀이 늘어졌다. 홍채와 동공이 모두 검은색이었지만 눈알은 갈색이었다.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노인은 셔츠를 안 입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하듯 겉옷에 딸린 쇠 단추를 목까지 채웠다. 소매 밑으로 뼈가 붉어진 손목과 복숭아 나뭇가지처럼 굳은 살 박인 손이 드러났다. 손톱은 평평했고 뭉툭했으며 반짝거렸다. 노인이 집 앞에 조디와 마주서며 삼배사루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의 입술이 들썩이면서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사시오? 조디는 당황했다. 그는 집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빌리버그가 일하고 있는 축사 쪽을 바라보았다.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자 조디가 네 라고 대답했다. 다시 돌아왔어요. 지타노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노인이 말했다.
조디는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뒤로 방충문이 쾅 하고 닫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랫입술을 깨물고 머리핀으로 여과기에 막힌 구멍들을 뚫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웬 할아버지가 왔어요. 파이사노 할아버지예요. 다시 돌아왔대요. 어머니는 여과기를 내려놓고 머리핀을 싱크대 뒤쪽에 꽂아두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침착하게 물었다. 웬 할아버지가 왔다고요. 나와보세요. 무슨 일로 오셨대? 그녀가 앞치마끈을 풀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걸어왔나 봐요. 그래? 티플린 부인이 말했다. 지타노는 낡은 검은색 모자를 벗어 양 손에 들고 있었다. 지타노라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다니요? 어디로요? 지타노의 반듯한 몸이 앞으로 조금 숙여졌다. 그의 오른손이 언덕을, 들판을, 산을 빙 두른 뒤 다시 모자로 돌아갔다. 이 목장으로요. 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도요. 여기서요? 이 목장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저기입니다. 저 맞은편, 지금은 사라진 목장이요. 그제야 어머니도 이해했다. 물에 휩쓸려간 어도비 벽돌로 지은 목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녀라, 목장이 파산하고 벽돌 위에 석회를 더 못 발라서 비에 무너져 내렸지요. 조디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묘한 향수가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여기 살러 왔지요. 죽을 때까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흰 일꾼이 필요치 않아요. 고된 일은 잘 못합니다, 세뇨라. 하지만 소젖을 짜고 닭모이를 주고 장작은 팰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가 바닥에 내려놓은 자루를 가리키면서 이게 제 물건들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얼른 축사에 가서 아버지 모셔와. 어머니가 조디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조디는 얼른 축사로 뛰어갔다. 잠시 후 칼 티플린의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 빌리버그가 따라왔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영원한 휴식을 취할 듯 축 늘어졌다. 무슨 일이요? 조디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지? 칼 티플린이 물었다. 티플린 부인이 노인을 가리켰다. 여기 살러 왔대요. 일을 좀 하면서 여기 있고 싶다네요. 우린 일꾼을 더 받을 수 없어. 더 필요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 영감은 나이도 너무 많아. 필요한 일은 빌리가 다 하고 있잖아. 마치 노인이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 다 지타노를 바라보며 머쓱해 했다. 지타노가 헛기침을 했다.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었죠. 영감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소? 칼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언덕이 벽돌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목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목장이 이 언덕의 유일한 목장이었어요. 진흙탕에다 무너져버린 그 집 말이요? 예, 저와 저희 아버지가 거기 살았지요. 이제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우린 노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장은 큰 목장도 아니고 난 영감의 식사와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이웃이나 친지들이 있을 것 아니오? 왜 낯선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 거요? 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지타노가 침착하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칼 티플리는 잔인하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 가시오. 오두막 작은 방에서 묵으세요. 아침 식사도 드리겠소. 하지만 내일은 떠나주어야겠소. 친지들한테로 가보시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죽을 생각 마시고. 지타노가 검은 모자를 쓰고 자루를 들기 위해 몸을 숙였다. 이게 제 물건입니다. 그가 말했다. 칼이 그에게서 돌아섰다. 빌리, 어서 축사일을 끝내세. 조디, 이 할아버지를 오두막 작은 방으로 안내해드려라. 아버지와 빌리는 축사로 향했다. 티플린 부인은 담요를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지타노가 질문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디를 바라보았다.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조디가 말했다. 오두막 작은 방에는 옥수수 껍질로 속을 채운 매트리스 침대와 양철통으로 만든 램프 1개, 등받이 없는 흔들의자가 1개 있었다. 지타노는 자루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은 뒤 침대에 앉았다. 조디는 왠지 나가기가 싫어서 수줍게 방 안에 서 있었다. 마침내 조디가 물었다. 깊은 산에서 오셨어요? 지타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리나스 계곡에서 일을 했지요. 오후에 떠올랐던 생각이 조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 깊은 산 속에 가본 적 있으세요? 늙고 어두운 시선이 무언가에 고정되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그의 내면으로 향해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월을 더듬는 것 같았다. 꼭 한 번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갔었지요. 산속 아주 깊은 곳까지요? 그래요. 거기 뭐가 있던가요? 사람이나 집이 있던가요? 조디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뭐가 있던가요? 지타노의 시선은 여전히 내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거기서 무얼 봤냐고요? 조디가 다그쳤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타노가 말했다. 아주 끔찍하고 메마른 곳이던가요? 기억이 안 나요. 흥분한 조디는 더 이상 수줍지 않았다.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타노의 입이 단어를 찾으려는 듯 벌어졌다. 그의 머리가 단어를 찾는 동안 그의 입은 계속 그렇게 벌어져 있었다.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았어요. 지타노의 눈빛이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그 눈빛 사이로 작은 미소가 드나드는 것도 같았다. 그 후에 또 가본 적이 있나요? 조디가 물었다.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지타노의 얼굴에 짜증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니요.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 때문에 조디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소녀는 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타노에게서 돌아서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수줍음이 되돌아와 있었다. 나하고 같이 축사에 가서 구경할래요?
조디가 물었다. 지타노는 일어서서 모자를 쓰고 조디를 따라 나설 채비를 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들이 목을 축이는 물그릇 앞에 섰다. 산기슭에서 어슬렁거리던 말들이 저녁 시간에 목을 축이고 있었다. 지타노는 커다랗고 쪼글쪼글한 손을 울타리 위에 올려놓았다. 말 5마리가 와서 물을 마신 다음 흙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거나 옆구리를 울타리 반질반질한 말뚝에 문질렀다. 말들이 모두 물을 마신 뒤 늙은 말 1마리가 언덕 위에서 힘겹게 걸어 내려왔다. 늙은 말이 치아는 길쭉하고 노랬다. 발굽은 삽처럼 평평하고 날카로웠으며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피부 밑으로 불룩하게 솟았다. 늙은 말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늙은 말 이스터예요. 조디가 설명했다. 아버지와 제가 처음 산 말인데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는 지타노의 낡은 눈빛에서 반응을 찾았다.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지타노가 중얼거렸다. 조디의 아버지와 빌리버기 축사에서 나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일하기엔 너무 늙었어. 밥이나 축내다가 곧 죽겠지. 노인이 중얼거렸고 칼 티플린이 노인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노인에게 야박하게 군 자신이 미웠지만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냉정해졌다. 진작에 이스터를 쏘아 죽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엄청난 고통에서 해방되었겠지. 칼 티플린이 말하며 지타노가 자신의 비유를 이해했는지 보려고 슬쩍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지타노의 크고 앙상한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의 검은 눈동자도 말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여간 늙은 것들은 때만 되면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니까. 조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총 한 방이면 머리에 탕 소리 한 번만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 뻣뻣한 몸에 시린이로 비참하게 사느니 그 편이 훨씬 낫지. 그때 빌리버그가 끼어들었다. 평생 일했으니 좀 쉴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저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살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칼은 앙상한 말을 계속 쳐다보았다. 예전에 이스터가 얼마나 늠름했는지 자넨 아마 상상도 못할걸. 훤칠한 목에 두툼한 가슴, 미끈한 몸통, 5칸짜리 울타리도 너끈히 뛰어넘었지. 내가 15살 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했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 $200에 팔 수도 있었지. 저 녀석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걸. 나약함을 경멸하는 칼은 얼른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이제 그만 쏘아 죽일 때가 됐어. 그가 말했다. 전 저 말이 좀 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리버그가 우겼다. 조디의 아버지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을 했다. 그가 지타노를 돌아보았다. 만약 산기슭에 햄하고 달걀이 자란다면 영감도 산기슭에 머물게 해드리겠소. 하지만 우리 집 부엌에는 영감님을 방목할 식량이 없다오. 그는 집으로 향하면서 빌리버그에게 산기슭에 햄과 달걀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웃으며 말했다. 조디는 아버지가 노인이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디 자신도 종종 당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말로 조디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괜히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터를 쏘아 죽이겠다는 것도
진심이 아니에요. 아버진 사실 이스터를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처음 가진 말이었으니까요. 조디가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동안 높은 산 너머로 해가 저물었고 목장이 고요해졌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타노도 이곳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지타노가 입술로 이상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울타리 위로 손을 뻗었다. 늙은 이스터가 뻣뻣한 동작으로 그에게 다가왔고 지타노는 갈기 밑으로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이스터가 마음에 드세요? 조디가 조용히 물었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네요. 종소리가 목장에 울려 퍼졌다. 저녁 식사 중이에요. 어서 가요. 집으로 걸으면서 조디는 지타노의 몸이 젊은 사람만큼이나 꼿꼿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움직임이 조금 굼뜨고 걸을 때 뒤꿈치를 끄는 것 정도가 그가 나이 들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였다. 칠면조들이 오두막 옆 삼나무의 낮은 가지로 무겁게 날아올랐다. 뚱뚱하고 매끄러운 고양이가 꼬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커다란 쥐를 물고 지나갔다. 산 기슭의 메추라기가 맑은 물이 있는 곳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조디와 지타노가 뒷계단을 올라갔고 티플린 부인이 방충문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서 와라, 조디. 지타노, 저녁 드세요. 칼과 빌리버그는 흰천을 덮은 기다란 식탁에서 이미 식사를 시작했다. 조디는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 앉았고 지타노는 모자를 든 채 칼이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앉아요, 앉아. 떠나기 전에 속을 든든히 채워두는 게 좋을 거요. 칼은 자신이 마음이 약해져서 노인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게 될까 두려웠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반복해서 일깨우고 있었다. 지타노는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수줍게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음식에 손을 뻗지 않았다. 칼이 그에게 접시를 건네줄 때까지 기다렸다. 자, 마음껏 들어요. 지타노는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고기를 조그맣게 잘라서 자기 접시에 담았고 으깬 감자도 조금을 덜었다. 그래도 칼티 풀리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동네에 친척이 없으시오? 그가 물었다. 제 처남이 몬테레이에 삽니다. 사촌들도 거기 있고요. 지타노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그리로 가면 되겠네. 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지타노가 책망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조디 어머니가 타피오카 푸딩이 담긴 커다란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칼이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아까 뭘 했는 줄 알아? 만약 산기슭에서 햄하고 달걀이 자란다면 영감님을 늙은 이스터처럼 방목하겠다고 했지. 지타노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 없이 접시만 바라보았다. 여기 계실 수 없어서 유감이네요. 티플린 부인이 말했다. 다 끝난 얘기야. 칼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식사를 끝내자 칼과 빌리버그와 조디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거실로 나갔지만 지타노는 가겠다는 인사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뒷문으로 나갔다. 조디는 앉아서 몰래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할지 조디도 알고 있었다. 하여간 이 동네에는 온통 늙은 파이사노들 천지야. 칼이 빌리버그에게 말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빌리가 그들을 옹호했다. 백인들보다 훨씬 더 늙도록 일하죠. 105살 먹은 파이사노 노인이 말을 모는 것도 봤어요. 백인이 지타노만큼 나이를 먹으면 아마 40km도 못 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다는 건 나도 인정해. 자네 지금 저 영감편을 들자는 건가? 이보게 빌리, 난 이 목장이 은행에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먹여 살릴 식구가 늘지 않아도 이미 힘든 상황이야. 자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나? 물론 알고 말고요. 주인님이 부자였다면 분명히 이야기가 달랐겠지요. 맞아. 더구나 피부치도 없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야. 처남하고 사촌들이 몬토레이에 산다잖아. 그런데 왜 내가 저 영감 걱정을 해야 하지? 조디는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다. 지타노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지타노는 산처럼 신비로웠다. 보이는 곳까지는 겹겹이 쌓인 산뿐이지만 그 뒤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멋진 낙원이 펼쳐져 있을 것 같았다. 지타노는 영락없는 노인이었다. 그 우울한 어두운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미지의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눈빛 뒤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조디는 오두막 쪽으로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조디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왔다.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먼 곳의 소리까지도 똑똑히 들렸다. 언덕 너머의 큰 길에서 울리는 멍해종 소리까지 들려왔다. 조디는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두막의 조그만 방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조디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타노는 흔들의자에 앉아 창문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 그의 앞에서 천천히 앞뒤로 움직였다. 조디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타노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무릎 위에 놓인 물건위에 사슴 가죽을 던지려고 했지만 가죽이 미끄러져 내렸다. 조디는 지타노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황금색 자루가 달린 결투용 칼이었다. 칼날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광선처럼 반짝였다. 칼 자루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게 뭐예요? 조디가 물었다. 지타노는 그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조디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슴 가죽으로 아름다운 칼날을 감쌌다. 조디가 손을 내밀었다. 봐도 돼요? 지타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났어요? 그거 어디 있던 거예요? 지타노가 조디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네, 아버지한테서 받았지요. 그럼 그분은 어디서 났어요? 지타노는 사슴 가죽으로 싼 기다란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건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지타노는 흠칫 놀란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니고 있는 거예요. 좀 봐도 돼요? 노인은 천천히 반짝이는 칼을 꺼냈다. 램프의 불빛이 칼날에 미끄러졌다. 노인은 잠시 후 다시 칼을 가죽으로 감쌌다. 그만 가세요. 자야겠어요. 조디가 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그가 램프를 불어 불을 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디는 지금껏 그가 알았던 그 어떤 사실보다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 칼이 진실이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것을. 어두운 마당을 가로지를 때 빌리버그가 조디의 곁을 지나쳤다. 두 분이 찾으시던데요? 빌리가 말했다. 조디는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 어디 갔었니? 아버지가 돌아보며 물었다. 새로 놓은 덫에 쥐가 걸려들었나 보려고 나갔었어요.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조디가 가장 먼저 앉았다. 그 다음으로 그의 아버지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빌리버그가 들어왔다. 디플린 부인이 부엌에서 식탁죽을 내다보았다. 그 영감님은 어디 가셨어요? 빌리. 산책을 나갔나 봅니다. 방안을 들여다봤더니 없던데요? 빌리가 말했다. 벌써 몬토레이로 떠났는지도 모르지. 갈 길이 머니까. 칼이 말했다. 그건 아닐걸요? 자루가 방 안에 그대로 있던데요. 아침 식사 후 조디는 오두막으로 가 보았다. 햇살 속에서 파리들이 날아다녔다. 목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 게 확실해지자 조디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지타노의 자루를 뒤졌다. 면 속바지가 한 벌, 청바지 한 벌, 낡은 양말 3켤레, 자루 안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묘한 허탈감이 밀려들었다. 조디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늙은 이스터가 마침내 죽은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다른 말들하고 물을 마시러 나오지 않았어. 아침나절에 산마루 목장의 제스테일러가 말을 타고 찾아왔다. 칼, 자네 혹시 그 늙은 말을 누구한테 판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나? 왜? 오늘 아침 나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지 뭔가. 어떤 늙은이가 안장도 없이 말을 타고 고삐만 지고 가더라고. 그런데 큰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산 쪽으로 가는 거야. 총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 지타노라는 영감이야. 칼티플린이 말했다. 혹시 내 총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그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총은 다 있어. 어느 쪽으로 가든가, 제스. 그게 재미있단 말이야. 곧장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니까. 칼이 웃었다. 하여간 도둑질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니까. 늙은 이스터를 훔쳤구먼. 뒤쫓아 가보겠나, 칼? 뭐하러? 말을 묻는 수고를 덜었는데 그나저나 총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군. 산속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원. 조디는 채소밭을 지나 쑥대밭으로 향했다. 그는 높은 산들을 바다가 나올 때까지 끝없이 이어진 산 너머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한순간 아득히 먼 산을 넘는 점 하나를 본 것도 같았다. 그는 지타노와 칼을 생각했다. 그리고 커다란 산을 생각했다. 그리움이 그를 감쌌다.
조디는 울어서 그 그리움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는 둥근 물바지 그릇 근처의 풀밭에 누웠다. 두 팔로 눈을 가리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야릇한 슬픔에 휩싸인 채로.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제2부 깊은 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3부 약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